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년간 한 나라의 문화를 연구했지만 단 한 번도 그곳을 방문하지 않은 학자가 있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발견한 진실입니다. 서양학계에서 수십 년간 모방에 불과하다고 폄하되었던 한 나라의 문화가 사실은 독창적인 혁신과 창의성의 보고였다는 것. 책상 위의 이론과 현장에서의 경험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극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발견이 한 학자의 인생과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문화의 진정한 가치와 편견을 넘어서는 발견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MIT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스턴의 회색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제 책상은 동아시아 문화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너무 높게 쌓여서 거의 시야를 가릴 정도였어요. 제 이름은 윌슨이고 거의 20년 동안 동아시아 문화 연구 교수로 일해왔습니다. 또 하루 또 다른 책이군 혼잣말을 하면서 한국에 관한 연구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죠.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수십 편의 논문을 썼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지식은 마치 사진만 보고 바다를 이해하려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편안했지만 지루했어요. 흰 벽에는 학위증과 자격증이 걸려 있었고 책장은 학술지로 넘쳐나고 있었으며 대학원 시절부터 함께한 큰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죠. 유일한 개인적인 물건은 제 멘토였던 캐서린 박사의 작은 사진이었는데 그녀는 항상 진정한 학문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녀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녀라면 제가 정확히 그녀가 경고했던 종류의 학자가 되었다는 것에 실망했을 거예요. 안전한 거리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 말이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을 중단시켰어요. 윌슨 교수님, 방금 이게 도착했습니다. 조교가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학술회의 초청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의 문화혁신이었죠. 더 읽어보니 참석 초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립박물관과 문화, 유적지에 대한 특별 접근 권한도 제공된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거 재미있겠는데 초청장을 손에 들고 돌려보며 말했어요. 그때 회의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대학의 마르코 로페즈 교수였어요.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로페즈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 영향의 파생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그의 이론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제 믿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로페즈 교수도 참석하네요. 제 표정 변화를 보고 조교가 말했어요. 두 분이 그다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건 완곡한 표현이었죠. 로페즈와 저는 수년간 학문적 라이벌이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우리의 의견 차이는 학술지와 학회 논문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창가로 걸어가서 알록달록한 우산 아래 캠퍼스를 서둘러 지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호기심이었어요. 진짜 불타는 호기심. 이제 직접 눈으로 한국을 볼 때가 된 것 같아. 조용히 말했어요. 내 이론을 시험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하지만 의심이 거의 즉시 밀려왔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20년간의 연구가 현실과 마주했을 때 무너진다면? 결국 로페즈가 맞았다면? 캐서린 박사의 사진을 집어들며 그녀가 항상 학생들에게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격려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우리가 불편할 때 일어난다. 고 그녀는 항상 말했었죠. 전화가 울렸어요. 학과장이었습니다. 윌슨, 초청장 받았나? 대학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거야. 정말 좋은 기회야. 잘 모르겠어요. 망설이고 있었어요. 제 한국어 실력은 기껏해야 기초 수준이에요. 통역사를 구할 수도 있어. 그가 제안했어요. 아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간다면 다른 필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한 손에는 초청장을, 다른 손에는 캐서린 박사의 사진을 들고 있었죠.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문화를 평생 연구해온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페즈를 만나 책 지식이 아닌 실제 증거로 내 이론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춰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제 책상 위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안전한 학문의 세계를 떠날 시간이야. 초청을 수락하기 위해 전화를 들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 단순한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연구, 제 이해, 심지어 저 자신까지도요. 편안한 학문적 이론의 세계가 생생한 한국 문화의 현실과 충돌하려 하고 있었고, 이제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비행기가 살짝 흔들리며 착륙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방금 타고 온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죠. MIT의 편안한 사무실에서 20년 동안 한국 문화를 공부해 왔는데 드디어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진짜 한국이 저 비행기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공항을 걸어가는데 한글과 영어로 된 밝은 표지판들이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는데 제 교과서에 있던 오래된 사진들과는 전혀 달랐죠.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며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장 차림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이상하게 섞인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만약 내 연구가 모두 틀렸다면 어쩌지? 만약 로페즈 교수가 한국 문화가 중국과 일본 영향의 복사본일 뿐이라고 한 말이 맞다면 20년간의 학문적 작업이 앞으로 며칠 안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 서서 다시 캐서린 박사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이제 여기 왔어요. 그녀의 이미지에 속삭이고 있었죠. 마침내 당신이 항상 말했던 것을 하고 있어요. 그냥 책으로 읽는 대신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거요. 컨베이어 벨트에 제 가방이 나타났고 땀에 젖은 손으로 그것을 잡았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안전한 학문의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달랐어요. 습하고 낯선 향기로 가득 차 있었죠. 이름도 모르는 간식을 파는 음식 카트들, 아름다운 한글 글자가 적힌 간판들, 그리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먼 산들의 전망까지. 모든 것이 제가 공부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경을 쓴 키 큰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윌슨 교수님, 저는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민수 교수님은 우리가 화상 통화했을 때 본 모습 그대로였어요. 동그란 안경 뒤에 사려 깊은 눈빛,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 그리고 제 두려움을 즉시 덜어주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그분은 이 낯선 새로운 세계에서 제 안내자이자 멘토가 될 뿐이었습니다.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숨기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여행으로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가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호텔로 모셔다 드리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차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어요. 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들, 구름을 향해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곡선 처마를 가진 전통 사찰 지붕들까지. 제가 바라보는 곳마다 전통과 현대가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대조의 도시예요. 김 교수님이 제 커다란 눈을 보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5,000년의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과 함께 공존하고 있죠. 그는 가방에서 비단천으로 쌓인 물건을 꺼내셨어요. 윌슨 교수님께 선물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조선시대의 오래된 한국 지도였어요. 세부 사항이 놀라웠습니다. 산, 강, 마을 모두 수백 년 전에 손으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죠. 이건 단순한 지도가 아닙니다. 김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사고와 예술적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수님의 한국 여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섬세한 종이 위에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어떤 책도 주지 못했던 과거와의 연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험을 위한 나침반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로페즈 교수와 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주장에 맞서야 하는 학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김 교수님이 주신 지도를 침대 위에 펼쳐놓고
모든 세부 사항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이 곧 시작될 터였고 이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왔었죠. 준비됐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정말 그런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 마주하는 것이니까요. 학회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 사명감을 가지고 눈을 떴어요. 한국 문화가 단지 중국과 일본 영향의 복사본일 뿐이라는 로페즈 교수의 주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실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건물 자체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거대한 유리창과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면서도 전통 한국 지붕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시원한 공기와 조용한 분위기가 마치 신성한 장소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가 들어있는 유리 케이스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였죠. 유럽에서 구텐베르크가 유명한 성경을 인쇄하기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였어요. 어떻게 이게 그냥 복사본일 수 있지? 금속에 새겨진 정교한 글자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몸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그 장인 정신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가 제 관심을 알아차리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친절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중년 여성이었죠. 이 인쇄 기술은 한국만의 독특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주조 방법과 사용된 재료가 중국 기술과는 달랐거든요. 저는 점점 커지는 흥분을 느끼며 꼼꼼하게 메모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건 제 발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더 많은 박물관과 고궁, 문화유적지를 방문했어요. 각 장소마다 제가 풀려고 하는 퍼즐에 또 다른 조각을 더해주고 있었죠. 한글 박물관에서는 세종대왕이 중국 문자의 복사본이 아닌 한국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을 배웠어요. 큐레이터는 각 자음이 그 소리를 낼 때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도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현대 언어학보다 수색이 앞서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훌륭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혁신이지. 제 여정에서 모두가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호텔에서 만난 몇몇 서양 학자들은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점점 열광하는 것에 짜증을 내는 것 같았죠. 윌슨, 자네 객관성을 잃고 있네. 한 동료가 아침 식사 중에 경고하고 있었어요. 몇 가지 유물에 감명받았다고 해서 현지 문화에 지나치게 매료되지 말게. 그의 말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오히려 연구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게 했어요. 박물관과 학문적 이론을 넘어서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동네와 시장으로 모험을 떠났어요. 전통시장에서 어묵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미소로 제 돈을 손살에 치며 거절하시면서 음식을 꼭 먹어보라고 고집하셨어요. 이 단순한 친절의 행동은 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는 깊은 유대감과 배려 말이죠. 어떤 교과서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문화센터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제가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을 연습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어려워하는 개념들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고 제 발음 실수에 웃으면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나누는데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방문하는 장소마다 단순한 사실이 아닌 경험을 모으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제 여정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원본 문서가 있는 한글 박물관의 특별 전시실이었죠. 그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안에서 발견할 것들이 동아시아 문화 발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20년간의 학문적 이론들을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제 망설임을 알아차리시고 어깨에 안심시키는 손을 얹으셨어요. 영원히 당신의 관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가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가 진정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혁신하는지에 대한 제 이해를 변화시킬 발견이었습니다. 한글 박물관 특별 전시실에 서 있으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주변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창제했는지 보여주는 고문서들이 가득했거든요. 벽면에는 도표와 원본 필사본, 설명들이 걸려 있었는데 20년간의 학술 연구 중 어느 때보다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제 시련이었죠.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지만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말이에요. 한 전시물은 각 한글 자음이 그 소리를 낼 때 입모양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전시물은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어요. 과학, 예술, 철학이 하나의 훌륭한 창조물로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절대 중국 문자의 복사본일 리가 없어. 유리 케이스를 살짝 만지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독창적인 사고야. 몇 시간 동안 메모를 하고 허락된 모든 것을 사진 찍고 그저 이 보물들 앞에서 경외감에 젖어 서 있었어요. 박물관 직원들이 폐관 시간이 다가왔다고 알려줘야 했을 정도였죠.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서양 학자들이 진정으로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은 학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로페즈 교수가 폐회사를 할 예정이었고 저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날 아침 서울대학교로 걸어가는 길에 벚꽃이 분홍색 눈처럼 주변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움이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학회장에 들어서니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로페즈 교수는 단상에 서서 한국 문화가 중국과 일본에서 빌려온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자신감 있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발언할 때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어요.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나누었죠. 구텐베르크보다 앞선 금속 인쇄 기술, 한글 창제 뒤에 있는 과학적 원리, 그리고 한국 역사 전반에 걸쳐 목격한 독특한 혁신 정신까지. 제가 여기서 본 것은 모방이 아닙니다. 로페즈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변형과 혁신입니다. 한국은 주변 문화와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창적인 정체성을 발전시켜 완전히 새롭고 세계에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창조해왔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로페즈 교수도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 교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조선시대 학자가 쓴 동양과 서양 문화를 비교한 희귀 서적이었습니다. 이건 3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학자들은 당신처럼 문화 교류와 차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깊은 감사함으로 그 책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제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열쇠였죠.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새 책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동양의 혁신과 서양의 관점, 한국 문화 재발견. 어두운 기내에서 노트북 화면이 빛나고 있었고 제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건 단순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한국 문화를 이해한 걸까? 아니면 여전히 서양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걸까?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아래의 구름을 바라보며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마침내 MIT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어요. 책들, 책상, 보스턴의 전망까지.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리를 두고 문화를 연구하는 교수가 아니었어요. 경계를 넘어 세계관의 다리를 놓은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학생들이 제 주변에 모여 여행에 대해 듣고 싶어 했어요. 한국은 어땠어요? 윌슨 교수님? 로페즈 교수와의 논쟁에서 이기셨나요? 미소를 지으며 김 교수님에게서 받은 오래된 지도와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 말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었지. 그리고 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